여기서 왜 당신이 나와? 고성이가 회장실 쪽으로 걸어오던 순간 발이 딱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막 나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한 게 없네요. 아직도. 이상철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상철 씨, 오랜만이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이상철이 말을 잘랐습니다. 잠깐.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예전의 기억을 통째로 끌고 올라왔으니까요. 그 말, 지금도 쓰네. 고성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상철은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아이 앞에서 조용히 해라고 하던 사람. 고성이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지금 그 얘길 왜 해요? 왜냐고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내가 본 게 있거든요. 고성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당당한 척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긴 회사예요. 회사라서요.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위험한 거죠. 아이 인생을 회사처럼 굴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성이의 표정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당신 지금 날 누구랑 엮는 거예요? 누구랑 엮는 게 아니라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고성이는 웃어버렸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상철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럼 묻죠. 이상철의 한마디가 고성이 숨통을 조였습니다. 한우진은 어디 있습니까?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상철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잖아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일이고요. 그래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신 방식이니까.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걸어 나왔고 두 사람을 동시에 봤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요? 고성이는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예전 인연입니다. 고성이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아, 잠깐이요. 박진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자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이상철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회장실 앞 복도에서 고성이는 잠깐이라는 말로 또 한 번 세상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이번엔 이상철이 받고 박진석이 받고 무엇보다 박영라가 이미 진실을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는 고성이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성이가 숨겨온 과거를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숨기고, 아이를 버리고, 아이를 다시 꺼내 쓰는 그 방식 자체였습니다. 자, 그날 박영란은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입안에서 수백 번 굴린 말을 마침내 꺼내면서요. 언니, 우리 엄마가 갔잖아요.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보다 그 진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더 크게 무너집니다. 머릿속에서 수백 번을 되뇌던 말도 막상 소리로 꺼내는 순간에는 전혀 다른 무게가 됩니다. 박영란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니. 지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차분했고 불필요한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박영라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예요. 박영라. 지은호는 잠깐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한마디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들려 박영라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시계를 한번 보고는 말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좀... 언니. 박영라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반복했던 문장이었으니까요. 지금 멈추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갔잖아요. 말이 공기 중에 떠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볍게 던져진 말 같았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박영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박영라에게는 부정보다 더 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박영라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말 했나요? 지은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들었어요. 어디서요? 병실 앞에서요. 박영라는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던 순간 우연히 들려온 대화, 한우진 씨랑 언니가 얘기하는 거요. 쌍둥이라고 혈연이라고. 지은호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처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얘길 들은 거라면 지은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을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말은 차가웠지만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요. 박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 얘기예요. 지은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박영라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언니랑 한우진 씨가 쌍둥이라면요. 박영라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딸 맞아요? 그 질문에는 분노도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한 뿐이었습니다. 아니면 박영라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도 숨겨진 딸이에요. 지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요. 그 한마디에 박영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그 사람은. 지은호는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듯 말했습니다. 엄마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박영라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을 때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지은호는 담담했습니다. 버릴 땐 버리고 쓸 수 있을 땐 쓰는. 박영라는 순간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왜 버려졌어요? 지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딸이었으니까. 네, 아들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딸이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영라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한우진 씨가 아들이고. 지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쪽이었죠. 박영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고 울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팠어요. 지은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박영라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걸 엄마는 숨겼죠. 지은호는 잘라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도 딸이 있다는 것도. 박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니는 왜 다시 필요해졌으니까. 지은호는 단호했습니다. 간이식 때문에. 그 순간 박영라는 세상이 한번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박영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간을 준 건 맞아요. 지은호는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버린 딸을 다시 찾은 거죠. 박영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날 정도로. 그걸 엄마라고요? 지은호는 박영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난 혈연을 부정해요. 왜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니까. 박영라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치 스스로에게 묻듯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엄마한테 뭐였어요? 지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딸. 그 말에 박영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켜요? 네. 그러면서 언니는 버렸고요?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병 숨기고, 딸은 버리고, 저는 예쁘게 키우고.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시용이었네요.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영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언니와 한우진 그리고 자신이 이어지는 퍼즐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박영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박영란은 한동안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고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실을 평생 혼자만 끌어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어제 또 늦게 들어왔지? 박영란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아이를 둘 낳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다시 서류로 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쌍둥이요. 박영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무슨 이상한 소설이라도 읽니? 아빠. 박영란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라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해라. 왜요? 내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성이를 설명할 때마다 들었던 문장이었으니까요. 아빠는 엄마를 정말 몰라요.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거나.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엄마는요. 박영란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도 숨겼고요. 딸이 있다는 것도 숨겼어요. 그만하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와서. 헛소리 아니에요. 박영란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직접 확인했어요. 누구한테? 지은호 언니한테요. 그 이름이 나오자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박영란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왜 그런 말을 해? 왜긴요. 박영란은 웃음이 났습니다. 본인이 당사자니까요. 영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그 애 말을 믿겠다는 거냐? 아빠는요? 박영란은 물었습니다. 엄마 말은 왜 그렇게 쉽게 믿어요? 그건 엄마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솔직했던 적 있어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뭐요? 그래도 내 엄마다. 그 말에 박영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면 다 괜찮은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칠 사람은 아니다. 언니 인생은요? 박영란은 묻듯이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 인생은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왜요? 내가 그 집안일을 어디까지 알겠다고 나서. 그 말은 사실상 침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빠. 박영란은 눈물이 고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요? 저는 엄마한테 뭐였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일이나 신경 써. 전시용 딸이었나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말이 지나치다. 아니요.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늘 문제없는 딸이어야 했잖아요. 아버지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그만해. 아빠는. 박영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항상 엄마 편이에요? 편이 아니다. 그럼 왜? 그게 가족이니까.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박영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으라는 거예요? 영라야. 아버지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이 일 더 파고들지 마라. 왜요? 너 다친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박영란은 알았습니다. 그건 경고라는 걸. 아빠는. 박영란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아도 지켜줄 생각 없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 순간 박영란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자신의 편이 없다는 걸 알겠어요.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할게요. 영란아. 아버지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박영란은 서재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지만 다시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란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엄마와 맞서는 삶을,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집안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상철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올려다본 사무실 창문은 높았고 그 높이만큼이나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더 늦으면 아이들 인생이 정말로 남의 손에서 결정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사무실 안은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반가움보다 경계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상철은 앉으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연습한 말이었지만 막상 이 사람 앞에 앉자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입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 얘기요. 그는 느긋하게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상철은 단호했습니다. 정리된 적 없습니다. 박진석은 웃음을 지웠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성재 씨와 수빈이. 이상철은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교제, 저는 반대입니다.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상철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애초에 우리 아이를 그쪽 집안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상철 씨.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당신 눈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집안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상철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이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요? 박진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 인생에 부모가 관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여와 지배는 다릅니다. 이상철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누군가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인형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셈이죠.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딸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른 적 있습니까?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상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연애만 허락한다는 말, 결혼은 안 된다는 말, 그건 아이들한테 직접 하셨어야죠. 이상철은 똑바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왜 굳이 아이를 따로 불러서 선 긋는 말을 하십니까? 내 방식입니다.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사전에 정리해두는 게, 그게. 이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인생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현실입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룹 후계자는 마음만으로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도움이 되는 집안과 혼사하는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이상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거래하듯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래라뇨? 아니면 조건입니까? 이상철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집안이 쓸만하면 괜찮고 아니면 부족하다. 그게 세상입니다. 아닙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들 세상이지. 우리 아이들 세상은 아닙니다. 박진석의 얼굴에 노기가 스쳤습니다. 선 넘지 마시오. 이미 넘은 쪽은. 이상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입니다. 뭐라고요? 아이들 인생에 당신 뜻을 강요한 순간부터요. 박진석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지금 나를 가르치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고하러 왔습니다. 경고? 우리 아이들 일에 더 이상 손대지 마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재밌군요. 그는 이상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철 씨야말로 아이들 일에 너무 깊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할 일입니다. 부모라면. 박진석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현실도 가르쳐야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꺾는 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말에 박진석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얘긴 여기까지 합시다. 그는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로 내 사무실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군요. 이상철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잊지 않겠습니다. 문을 나선 순간 이상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고성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설마 이상철의 입에서 무심코 그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성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상철? 그녀의 목소리도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두 사람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두 분.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나왔습니다. 아는 사이요? 고성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예전에 잠깐요. 그 잠깐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려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과 고성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진석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숨긴 과거가 있다는 것을. 우진이를 어디로 숨겼니? 처음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고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 수준이었죠. 고성이는 그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늘 그랬고 연락을 피하는 것도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자 고성이의 얼굴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지은 집, 자주 가던 장소들, 어디에도 한우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그제야 고성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정순이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고성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호, 어디 있어? 정순이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비켜요. 고성이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식당 안쪽을 훑어봤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지은호가 나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왔냐고? 고성이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이 어디 있니? 지은호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몰라요. 거짓말. 고성이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내가 체크카드 줬지. 줬어요. 그래 놓고 고성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자 살아도 된다는 소리까지 했지. 사실이잖아요. 지은호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입 다물어 아플 때 숨겼죠. 지은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간이식 필요한 것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정순이가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건 고성이는 말이 막혔다가 이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내가 나한테 따질 일이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뭘? 어머니가 엄마가 아니라는 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야? 고성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의 엄마인데. 어머니는. 지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엄마였어요.
뭐, 아플 때는 숨기고, 쓸모 있을 때는 꺼내고, 지은호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게 무슨 엄마예요.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를 어디로 빼돌렸니? 빼돌린 적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 그건. 지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고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택. 네. 그 애가 무슨 선택을 해? 어머니 손에서 벗어나는 선택이요. 순간, 고성이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걔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구나. 이상한 바람 아니에요. 지은호는 단호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 애는, 고성이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야. 아니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은 어머니 말 잘 들을 때만 아들이에요. 고성이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이를 지킨 게 아니라 가둔 거예요. 닥쳐. 고성이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내가 감히. 지은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버려진 딸인 내가 또 필요해진 거죠. 정순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야, 은호야. 지은호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아들 하나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딸을 다시 찾았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 살리겠다는 건데 살린 게 아니에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척하게 만든 거죠. 고성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진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찾을 거야. 찾아도.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처럼은 못 살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은호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통제 못하는 거.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우진이는.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소유가 아니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이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순이가 다가왔습니다. 괜찮니? 지은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날 밤 고성이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생각이 더 큰 파국을 부를 거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서재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낮에 봤던 장면만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이상철과 고성이. 예전에 잠깐. 고성이의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보통 아무 일도 아니었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숨길 게 있을 때 더 묻지 말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죠. 박진석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게 몸을 묻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시간이 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영란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지켜지는 딸이 아니라 관리되는 딸이라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빠가 아니라면 다른 어른에게라도 말하자. 그 사람이 누구든. 박진석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박영라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에 박진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리고 박영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박진석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시죠? 박영란은 대뜸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거
네, 아버지랑은 이미 얘기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래서요. 박영란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으셔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박진석은 말없이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뭘? 엄마 얘기요.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라야, 회장님. 박영란은 호칭을 바꿨습니다. 저는 엄마 편도 아빠 편도 아닙니다. 그럼 제 인생 편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박영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 얘긴 박진석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박영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영라야, 아들은 키웠고 딸은 숨겼어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라. 아니요.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아팠을 때도 숨겼고요. 누가 그런. 지은호 언니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애가 직접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간이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버렸던 딸을 다시 찾았다고. 사무실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요? 박영란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잘 키워진 딸이요. 그걸 박진석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 말하는 거지? 회장님은 박영란은 똑바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정당화할 사람이라서요. 무슨 뜻이냐? 아이를. 박영란은 한 단어씩 꺼냈습니다. 자산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말에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냐? 아니요. 닮았다는 말입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진실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회장님 뿐이니까.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부정도 확신도 아닌 의심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찾아. 그녀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 다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회사로 한번 와. 무슨 일이야? 해야 할 얘기가 생겼어. 고성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알겠어. 전화를 끊은 뒤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숨겨온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박영란은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후회 안 해. 박영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요.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는 없겠네. 그 순간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선택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고성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성이는 차 안에서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에게서 걸려온 전화 이후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로 한번 와. 그 말에는 설명도 감정도 없었지만 고성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단단히 쌓아 올린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는 걸. 고성이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끈질기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박진석의 사무실 앞에서 마주쳤던 그 얼굴. 놀라움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불쾌함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귀찮음에 가까웠습니다. 아직도 저 사람을 마주쳐야 하나. 고성희의 기억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박성재와 이상혁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고성희는 지금보다 훨씬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갖지 못한 걸 갈망하던 시기였고, 가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학부형 모임이 있던 날, 고성희는 가장 먼저 도착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건 쪽은 이상철이었습니다. 수수한 정장, 눈에 띄지 않는 태도. 고성희는 한눈에 그를 분류했습니다. 이 집은 아니네.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아, 네.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이상혁입니다. 네. 아,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랑 같은 반이네요. 그 말에 이상철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더군요. 성재가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고성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그 말 속에 깔린 의미를 이상철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고성이라는 여자를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중학교 상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우연히 고성이와 같은 시간대에 교무실 앞에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너 또 뭐 잘못했지? 고성이의 목소리가 교무실 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난 말대꾸하지 마.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지 말라고 했지. 이상철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체면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이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그 아이의 손목을 잡고 거칠게 끌었습니다. 제대로 못할 거면 집에 가서 나오지 마. 그 장면을 이상철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고성희를 볼 때마다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온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학부형 간담회 자리, 고성희는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돼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끝은 매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관리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묻자 고성희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크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생각이 없구나. 그날 이상철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존재가 아니라 결과물로 보고 있다는 걸. 그래서였습니다. 이상철이 자기 아이들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유난히 예민해진 이유가 현재로 돌아와 고성희는 차 안에서 그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다 지난 일들이야. 하지만 그 기억은 지금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숨기고, 아이를 버리고, 아이를 다시 꺼내 쓰는 방식.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상철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이상철은 오래된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학교 시절 학부형 명단과 아이들 사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이상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도 이상했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부모의 눈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이제야 왜 그 불편함이 이제까지 자신을 놓아주지 않았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고성이의 지난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과거들, 설명하지 않은 관계들, 그리고 오늘 박영라의 눈으로 본 그 진실의 조각들. 박진석은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아이들을 뭐로 본 거야?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속으로만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곧 누군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비밀을 숨긴 사람이 아닙니다. 비밀을 당연하다고 여긴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아이를 버렸고, 아이를 숨겼고, 아이를 다시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을 자식을 살리기 위한 모성이라는 말로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분명해진 건 하나였죠. 이 집안에서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의 대상이었고 계산의 대상이었습니다. 영란은 진실을 알았고 아버지는 진실을 외면했고 박진석은 처음으로 아내의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밝혀질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박진석은 왜 고성이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을까요? 고성이는 끝까지 모성을 가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한우진은 정말 도망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판을 여는 변수일까요? 진실은 아직 전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집안의 균열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숨겨졌던 선택의 대가가 한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두세요. 칼라테레비는 다음 회차에서 이 집안이 무너지는 진짜 순간을 끝까지 따라갑니다.